안녕하세요. 미래환경건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축 절차 및 단계별 핵심 체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건축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착공 신고를 하게 되겠죠. 착공 신고 후에 공사 시공, 공사 시공과 공사 감리는 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은 사용 승인을 받게 되고, 사용 승인이 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서 그 등재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건물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건축 설계 과정을 보면 건축 설계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계 계약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공업자에게 이렇게 일임해가지고 설계까지 같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 내역서, 이러한 문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설계도서는 공사 계약 문서의 핵심적인 서류가 됩니다. 그저 시공업자에게 계약을 하면서 그저 한두 장짜리 공사 계약서에다가 서로 날인해가지고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그 공사비 관계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을 줄이려고 하면 애시당초부터 설계 도서를 철저하게 작성해 가지고 공사 계약서에 문서의 하나로 이렇게 첨부해서 그렇게 공사 계약을 해야만 뒤탈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공사 계약 문서의 핵심이 설계 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계자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공사업자에게 이름을 해서 설계하는 건 반드시 지향되어야 되고, 또 설계자를 직접 찾아서 설계 계약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허가방, 이거는 건축법에 맞춰서 이렇게 허가 내주는 정도의 업무로 끝나는 그런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소들을 일컬어서 소위 이제 허가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건축법에 맞춰서 허가받는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디자인이 기대할 수가 없고요. 이런 데서는 디자인을 우선순위에서 디자인을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법에 맞추어서 최대 면적으로 허가받아 주는 게 이러한 유해 설계사무소의 행태니까 디자인이 없다, 디자인이 부실하다, 이렇게 봐서 이런 사무소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계비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공사도 엉망으로 되고 건물도 이쁘지 않고 전혀, 또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자와 그 도면의 내용을 가지고 공사비를 다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허가 도면이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저 법에 맞춰서 허가만 내주는 이러한 설계자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축의 3요소를 흔히 기능, 구조,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 것이고, 구조는 건물이 안전해야 되겠죠. 지진에도 안전하고 바람에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하중에도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종래에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고 그저 법규에 맞는 최대한의 연면적을 도출해내는 설계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요즘 추세는 그렇지 않죠.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쁜 건물이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건물을 한번 지으면
50년 이상으로 사용되는데 이쁘지 않은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한 자원의 낭비기도 하고 심미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능 구조 미 가운데서도 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은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대상 부지가 미관지구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 계획 심의를 허가 신청 전에 먼저 받아야 됩니다. 또 미관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 전에 사전에 이렇게 건축 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면요.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 여기 보면은 각 구별로 그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은평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평구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그런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공동주택, 즉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런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이제 주거용 건물이 되겠고, 비주거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뭐 오피스텔 이런 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되는 건축물, 이것도 이제 심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뭐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 3-2 지구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이건 이제 각 구별로 그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예정구역 해제 지역 내에 있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그런 경우에도 심의를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 그 기계식 주차장으로 10대 이상을 주차하게끔 설계하게 되면은 이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 전용 건축물, 이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신축 및 증축 허가 건축물, 이게 아까 먼저 얘기했던 미관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경우죠. 20m 이상이면 대개가 미관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은평구의 이 규정은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신축, 증축 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미관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라면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 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하 굴토 깊이가 5m 이상인 경우, 또 굴토 깊이의 1.5배 내의 석축 높이를 포함, 이런 경우에도 굴토에 대한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 전에 그 건축 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 심의를 마친 경우라고 하면 그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통상 처리기한이 보통 15일 내외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허가 신청하게 되면은 건축과에서만 그 허가에 필요한 관계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유관부서에서 각기 소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걸 유관부서 협의라고 합니다. 뭐 유관부서 중에 대표적인 부서가 각 관할 소방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치구 구청 내에 치수과, 하수과, 뭐 장애인 복지과, 물순환 정책과, 주차관리과, 녹지과 등 한 10여 개 이상의 그 협의 부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유관 부서의 협의 기간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 건축 허가의 처리 기한 15일 내외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도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대규모 건축물이 되다가 보면은 처리 기한도 이 15일보다도 더 많고 유관부서에 협의되는 부서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도서를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유관부서에 다 회신이 들어오면 건축가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건축가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면허세나 채권이나 도로 점용료 이런 공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가 되고 나면은 이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는데, 착공 신고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착공 신고를 하려면은 착공 신고와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먼저 착공 신고 전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철거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성면을 먼저 제거하고,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성면 제거가 그러니까 발암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철거 전에 성면 함유이 되었을 때는 성면을 먼저 제거하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5층 이상이거나 높이 13m 이상 내지는 또 지하 2층이거나 또 철거하는 그 깊이가 5m 이상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철거 신고 이전에 철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근래에 철거를 하면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매체에 보도가 되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철거도 건축을 하는 것만큼 철거도 중요하게 되었어요. 안전성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가 다 끝나고 착공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새로 짓는 건물의 지하 깊이가, 즉 굴토 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전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런 건 체크해 두지 않으면 착공 신고를 했다가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그 보안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매우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당황스럽게 되죠. 그리고 착공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1년 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이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허가의 유효기간이. 그래서 뭐 최대 2년까지로 보면 되겠죠. 건축허가 후 1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건축허가 후 사실상 2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공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그러니까 건축관계자라고 하면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통상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자와는 설계계약서, 감리자와는 감리계약서, 시공자는 공사 시공계약서, 요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는 손해배상 공제증권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 관련 서류는 뭐 여러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현장 대리인계, 면허 수첩 사본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어떤 류의 구비 서류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착공신고 보면은
뭐 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업자 등록증, 국세, 시국세 완납 증명, 법인 인감 증명, 법인 등기상 증명, 그 다음에 시공사 계약서, 그 다음에 사용인관계, 현장 대리인계, 현장 대리인 재직 증명서, 현장 대리인 경력 증명서, 현장 대리인 자격증 수첩, 또 품질관리 대리인 선임계. 이건 뭐 규모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대리인 품질 대리인 경력 증명서, 품질 대리인 자격증 수첩, 품질 관리 계획서, 예상 공정표, 그 다음에 공사 안내판 부착한 사진. 여기에는 이제 가설 울타리 설치하고 울타리에 부착한 그 공사 안내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는 허가 표지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사 필증, 그 다음에 비산먼지 필증, 기술지도 계약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류의 그 착공 신고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사는 이제 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 감리도 시작되겠죠. 그래서 공사와 공사 감리는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 시공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설계 도서에 따라서 공정별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품질 관리와 시공 관리, 공정 관리, 안전 관리. 요즘은 공사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관계자들이 민감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초공사에서는 기초 동결심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집안이 얼었다가 불렸다가 하게 되면은 그 동결심도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에는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동결심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하가 없는 건축물, 요즘 흔히 빌라를 지으면은 지하 없이 1층에 피로티를 하고 이제 2층, 3층, 4층, 5층, 뭐 때에 따라서 6층 이렇게 건물이 집안에서 대동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기초가 동결심도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건물이 자칫 기울어진다거나 이런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동결심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이제 골조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이 철근 정착 및 이음 길이. 사실 철근 개수를 이렇게 빼먹는 경우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철근 개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철근을 그 정착하는 것과 이음하는 부분에 길이를 확보해서 규격대로 정착 이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정착 길이나 이음 길이가 확보되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건물 사용하는 도중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리고 스페이서, 이건 이제 간격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이 철근이 콘크리트로 적정한 두께가 피복되어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를 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철근 피복 두께가 유지되지 않아서 취약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일정한 그 간격으로 유지해서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탓을 할 때는 우리가 거푸집을 설치할 때에 톱밥도 많이 쌓이고 작업자들이 쓰는 각종 그 뭐 이물질들이 거푸집 면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청소가 안 되고 레미콘이 타설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함이 생기게 되겠죠. 레미콘이 부착이 덜 되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미콘 타설 전에 반드시 그 거푸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레미콘이 타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최하층 바닥이나 최상층 지붕이나 또 외벽 같은 경우에는 골조 공사를 하면서 단열재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단열재 규격은 미리 체크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조 공사를 할 때에 단열재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과 레미콘의 규격, 철근도 케이서 제품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철근 써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철근, 레미콘도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게 압축 강도가 얼마인지 또 슬럼프 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제품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요즘은 뭐 그런 경우는 뭐 드뭅니다만은 레미콘 탓을 할 때에 이렇게 가수한다고 그러죠. 물을 더 이렇게 부어서 작업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 타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손치기간 준수,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래층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 동바리를 전치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그걸 해체하게 되면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제대로 말하자면 콘크리트가 다 굳기 전에 동바리를 철거하면은 그 콘크리트가 강도를 갖지 못하게 되겠죠. 강도를 갖더라도 설계한 그 설계 강도를 다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힘을 받게 되니까 거푸집 존치 기간은 반드시 시방서에 따라서 준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 공사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동절기 공사에 동해를 입게 되면 레미콘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도 저하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절기 공사에는 반드시 레미콘이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적공사에 가면은, 조적공사는 계구부 인방 설치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 창문의 폭이 넓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 기퉁이로 이렇게 크랙이 간, 균열이 간 그런 경우를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게 인방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방을 반드시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적은 벽돌을 쌓을 때 하루에 시공 높이가 있습니다. 시공 높이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역시 벽돌 벽이 그 강도를 갖지 못하게 되겠죠. 맨 하단 부분은 몰탈 그 줄눈이 좁아지는 하중에 의해서 자중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강도를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공할 수 있는 높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쌓기 할 때는 긴결철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긴결을 하고 쌓거나 아니면 벽돌 물려 쌓기로 서로 맞물려서 일정한 각 간격으로 물려 쌓기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눈도 일정한 줄눈 두께를 확보해서 이게는 이제 결국은 그 하중이 균등하게 이 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줄눈 두께를 일정하게 확보하는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에서 가면은 방수하기 전에 바탕 처리, 이것도 바탕에 예를 들면 옹벽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생이라 그러죠. 철사로 이렇게 거푸집을 짤 때 철사를 이렇게 콘크리트 속에 묻게 되는데요. 그것이 철저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방수가 되면 그게 물구멍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청소를 또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잘 건조해서 이렇게 방수를 해야지, 이물질이 있다거나
이렇게 또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한다거나 이러면 방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탕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에는 면적기해서 방수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배수구배 유지, 방수 다 해놨는데 배수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어느 부분에 물이 고인다든가 이러면 방수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방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담수 시험 5cm 이상의 물 채워 가지고 하루 정도 담수해서 물을 담아 가지고 물이 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방수 보호층과 신축 줄눈 설치가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 공사에 들어가면은 몰탈 반죽 후 1시간 내에 사용. 1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반죽된 몰탈이 굳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굳기 전에 이것을 사용해야지. 굳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몰탈을 갖다가 미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장 크랙이 발생하기도 하고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벌 바름 2주 후에 재벌 바름,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재벌 바름은 바탕이 충분히 건조되고 난 후에 재벌 바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코너 비드라든가 케이싱 비드, 컨트롤 조인트 이런 것들은 필요 개수에다가 반드시 설치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공사, 역시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 배수구배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구배 유지되지 않는다면 물 쓰는데 물이 시원하게 빠지지 않고 부분에 고여서 질척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배수구배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일의 수직, 수평, 평활도, 정밀도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일 시공 후에 당일 청소, 이거는 이제 이물질이 타일 몰탈이 타일 면에 붙어서 굳게 되면은 지저분하니까 바로바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돌공사를 보면은 앵커 철물 규격이나 위치, 간격 이게 중요합니다. 돌공사 업자에 따라서는 앵커 철물을 필요한 만큼 안 쓰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에폭시 본드로 대충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앵커 철물이나 규격, 위치, 간격 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줄눈 시공이 정밀하게 돼야 건물이 결국은 깔끔하게 보여지겠죠. 줄눈 시공이 뭐 폭이 일정하지 않다던가 또 제대로 그 질란트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또 누수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줄눈 시공이 이건 정말 내 집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업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높은데 줄눈 시공 붙이고 한 거를 다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기술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마감 공사는 이제 각종 그 사용 재료의 규격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는 이제 이제 통상 소규모인 경우에 상주 감리가 아니고 비상주 감리를 하게 되는데, 비상주 감리는 대체로 주요 공정에 나와서 이렇게 봐주는 게 비상주 감리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기초철근 배근 완료했을 때의 철근 규격과 배근 상태가 설계 도서대로 잘 되었는지 그걸 검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층 5개층마다 슬라브 배근 완료했을 경우에 슬라브나 보에, 기둥에, 옹벽에 이런 철근들이 도면대로 규격에 맞게 배근이 됐는지, 거푸집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요걸 검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상층 지붕 슬라브도 마찬가지로 철근 배근 완료되었을 때 거푸집 설치 상태라든가 보와 또 슬라브의 규격, 또 최상층이니까는 단열재가 들어가잖아요.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규격이 맞는지, 그 다음에
또 타설 전에 지붕스라브 부분에 거푸집 청소 상태는 잘 되어 있는지, 스페이스는 제대로 설치해서 피복 두께가 확보되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 이제 골조 공사 할 때 설치한 단열재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설치하게 되는 단열재의 두께라든가 규격,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창호 공사도 설계 도서에 따라서, 이 창호가 뭐냐 하면은 단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중 창호인지, 유리 두께는 맞는지, 또 유리의 이 스펙에 부합하는 재료인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 공사 완료 시에 이제 또 마감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용 승인 신청 전에 원래 허가받은 도면과 뭐 소소하게 달라진 점이 없는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달라지는 내용이 중대한 것이라면은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소한 내용의 어떤 그 변경 사항이라고 하면은 일괄 신고라 그래가지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에 달라진 부분을 도면 수정해 가지고 사용 승인 신청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사가 끝나면 사용 승인을 하게 되고, 사용 승인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 등재가 되게 되는데, 사용 승인 신청은 공사 감리자의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 구비 서류는 이제 각종 예를 들면은 뭐 단열재 시험 성적서라든가, 또 보일러 설치 확인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용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건물 번호판 설치 사진, 건물 완공 사진, 또 단열재 생산업체의 공장 등록증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수납 내역서, 기초 소방설비 설치 사진, 단열재 납품 확인서, 단열재 시험 성적서, 또 도시가스 공급 확인은, 그 다음에 이제 배수설비 준공검사 완료 보고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 주차장 부설 주차장 관리 카드, 뭐 이런 류의 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확인서, 그 다음에 정화조 준공 준공 서류,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한 사진, 주차장 평면도, 뭐 이런 류의 그 사용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이제 2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업무대행 건축사라 그래가지고 그 설계한 건축사도 아니고 감리한 감리 건축사도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그걸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말합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해서 현장 조사, 즉 설계 허가 도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라고 하면은 그냥 감리 건축사가 현장과 설계 도서 상위 여부를 확인하면은 이제 그걸로서 되는 것이고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제3의 건축사에 의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다 갖춰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사용 승인 필증을 받는 거지요. 사용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 등재는 이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기하려면은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자치구 세무과에서 이렇게 납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 승인이 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겠죠. 건물 등기를 할 때는 이제 그 등기 신청서하고 먼저 한 건축물 대장 그 등본, 그 다음에 건축주의 주민등록 처분이나 또는 등본, 그 다음에 취득세 아까 등록세 납부했지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하고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렇게 해서 건물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건물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건축 설계부터 건물 등기까지 단계별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